네,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우리 증시에서 매도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매수세로 돌아설 때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 대응 어떻습니까? 네, 큰 그림에서 외국인들의 흐름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잠시 이머징 마켓 위기가 확대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위험자산 쪽보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동안 외국인들이 쭉 선택했던 것은 위험자산이었습니다. 대신 2013년도 초반까지는, 그러니까 그 8월 달에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샀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을 선호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였고요. 그 추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1월 27일 이후로 굉장히 크게 불거졌던 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불안감이 안전자산 선호로 나타나는 것은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간 단위로 미국 채권형 펀드 플로우를 나타낸 것인데, 보시다시피 1월 들어서 굉장히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마이너스 국면으로, 즉 채권 쪽에서는 더 이상 안 사는 쪽으로 펀드 플로우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채권을 사고자 했던 그 강력한 의지들이 최근에 이머징 마켓들이 다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고요. 물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일부 이머징 국가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과거 대비해서는 분명히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줄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증시 대기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머니마켓 펀드의 움직임입니다. MMF라고 불리는 머니마켓 펀드의 움직임이 결국은 유입되면 시장에서 대기자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게 빠지면 대기자금이 매수자금으로 유입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추이를 보시면 MMF 쪽이 늘었다가 다시 급격하게 지난주부터는 유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MMF에서 유출된다라는 것은 RP 같은 단기 상품으로 돈을 돌렸던 자금들이 다시 장기 상품으로 돌아설 것이다. 장기 상품으로 돌아서는 과정에서는 MMF는 주로 주식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MMF라고 하는 것이 RP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단기 채권으로 혹은 단기 예금 같은 걸로 운용되는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기 채권으로 가기 위해서 돈을 뺐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주식을 사기 위해서 좀 자금을 전환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여전히 신흥국 펀드에선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강하게 빠져나갔다가 최근 빠져나가는 강도가 크게 줄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방향성은 분명히 언급드렸다시피 지난 2013년도 중반 이후로는 여전히 매도 기조입니다. 그래서 잠시 매수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기조 자체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이었죠. 이때 버냉키가 얘기했던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선진국 시장을 선호하는 모습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신흥국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매도는 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내에서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런데 또 우리 시장에서요, 외국인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외국인들의 매수세 때문에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좀 강도가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측면에서는 전혀 나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 산정 방식은 미국과는 다르게 시가총액 산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늘어야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이 움직여 좋은 거고요. 미국의 다우지수나 아니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종가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지수에서는 절대 주가가 높은, 그러니까 절대 주가가 600달러, 1000달러가 넘는 그런 종목이 올라야 나스닥 지수는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물론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수를 이끌어 나가겠지만, 어쨌든 거래가 많이 되고 절대 주가가 높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종목이 많이 올라야 나스닥 지수가 좋은 거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절대 주가가 100달러 이상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잘 움직여야 주가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지수 산정 방식은 다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내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지난 주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를 샀을까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첫 번째,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러 가지 모멘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나 애플의 가장 주가 강할 때는 신제품 나오기 이전, 신제품 나왔다가 별 효과 없으면 다시 급락, 뭐 이런 형태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이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를 앞두고 어느 정도 기존에 매도했던 물량들을 좀 걷어들이는 분위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삼성그룹도 이제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이건희 회장에서 이제 그 아랫세대로 갈 것으로 얘기가 되면서 최근에 관계사들의 지분 나누기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 삼성엔진을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제일기획의 여러 가지 사업부 중에서 잘 나갔던 빈포를 포함한 의류 사업부를 에버랜드로 판다든지, 또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업부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부진 회장부터 이부진 뭐 사장부터 포함해서 이서연 사장, 그리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까지 이 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삼성그룹을 쪼개기 위해서 그 전초 단계로서 지분을 나누는 그런 단계가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 그 중심축에 놓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삼성그룹의 그 적자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세대가 한 세대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지분 변화로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외국인들 일부 중에서는 뭐 그런 신호를 캐치를 해서 삼성을 강력하게 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 루머 상황들인데, 이런 루머 상황들 중에서 정말 확실한 게 있었다면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강력하게 진행이 됐어야 되거든요. 물론 시장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비교적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정기전 접종을 사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루짜리 들어왔다가 바로 하루 만에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자와 그 코스피 100의 흐름 중에서 평균적으로 2012년 이후에 삼성전자와 코스피 100의 상대적인 수익률 격차는 한 18%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18% 정도는 항상 삼성전자가 양원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2022년 한 여름이 되기 전, 이때도 이머징 마켓 위험이 크게 발생했을 때였고요. 2013년도 이때도 조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버냉키 발언으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이 크게 충격을 받았을 때 전체적인 수익률이 축소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때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머징 마켓 때문에 같이 빠졌다가 실제로 코스피는 별로 못 오르더라도 삼성전자 이익이 급증하는 구간이어서 삼성전자는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이 동반 조정에서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수익률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반등할 만한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이익이 1분기, 2분기 이익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갤럭시 S5의 시장 영향이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으로 움직인다면 과거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정고점까지 갈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만, 상대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 반등할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최근에 지수가 빠진 것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해소해주는 차원에서의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수도 견조하게 움직였다가 금요일날 갭상승 이후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때 또 하나 이제 특징은 미결작정이 급증을 했습니다. 미결작정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포지션에 참여했다가 매수로 참여했다가 더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계속 그 다음날까지 오버나잇을 하는 게 미결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결작정 결제되지 않고 넘기는 게 미결작정인데, 그게 증가했다라는 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5천 계약이 넘게 미결작정이 증가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미결작정이 추가적으로 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미결작정 급증에 따라서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들, 그러니까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펀드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삼성전자가 급등하니까 시장의 베이시스가 쫓아 올라갔고, 베이시스 쫓아 올라가면서 시장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장 후반까지 상승폭이 확대된 경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패턴이 거의 매일 나타나야 삼성전자에 추가적인 강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도 오늘 선물 매수도 제한적이고, 주식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조금 사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매수 매도가 거의 균형을 좀 이루고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니까, 이 삼성전자의 이런 효과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5천 계약 이상 유입됐던 선물의 신규 매수를 최근의 패턴처럼 급등할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또 전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삼성전자의 급등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금방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난주 반등을 가지고 우리가 좀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좀 외국인의 대응과 또 삼성전자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수급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급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좀 이른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뻔한 결론인데 외국인들이 지난 이 주말 매수를 할 때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몇 종목을 제외하면 실제로 샀다라고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매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하루에 몇천 원씩 팔고 있을 때도 한국전력이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은 꾸준히 샀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을 사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시장의 지수가 크게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맨날 기관들이 단타 쳐갖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으로 인해서 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아직 의미 있는 수급 변화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조금 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해외 펀드 동향에서도 그대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외국인들의 시각이 이머징 마켓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대단합니다. 물론 전 세계 시장에서 그 많은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 정도 성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과 우리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아직도 외국인들의 선택은 해외 주식 중에서도 선진국 주식,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진국 주식 중에서도 여전히 유럽 선호도가 이어져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 실제로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견조하다는 멕시코나 한국이라든지 이들 국가에 대한 매수 강도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강력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냥 매도 압력 정도가 좀 줄어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이번 주 화요일인가를 기점으로 해서 정부의 신정책이 발표됐을 때 그와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정책 관련주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가져갈지 여부는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1년 차에 실제로 별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인해서 별로 이렇게 이뤄놓은 성과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2년 차부터는 정말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3년 차 지나가는 시점부터는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레임덕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경제가 일부 대기업들 그리고 일부 부유층들만 그나마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 대부분의 심리는 좋지 않은 상황.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경제 회복이었거든요. 근데 이 경제 회복을 만약에 빠르게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좀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흔히 이제 증시의 격언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고 하는데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라든지 내수 부양 정책들의 움직임을 보고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뀐다면 그때 바뀌는 외국인들의 선호 종목군들에 또 우리가 전략을 약간 수정하는 것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아직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리긴 이르지만 앞으로의 정부 정책과 함께 관심 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볼 텐데요. 중국, 정말 발전도 많이 한 나라지만 발전할 부분도 많은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도 굉장히 높은데 중국발 미세먼지 참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중국의 친환경 트렌드 한번 살펴보죠. 현재 일단 중국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뭐 환경오염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면도 있고, 뭐 수질오염 측면도 있고, 상하수도와 같은 뭐 주변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야를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순위로 매겨봤을 때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 오늘 삼성증권 보고서의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도 중국의 영향도 있고 뭐 한국 자체도 여전히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수준은 뭐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순위는 또 한국은 40위권 정도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은 전체 종합순위도 100위권 이하고요. 대기오염은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팔, 뭐 인도, 방글라데시 일부 이렇게 중국 주변 국가와 함께 굉장히 좀 대기오염이 심한 국가로 꼽히고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뭐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들이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이 점은 뭐 상대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이 사막화로 인한 이 황사현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대기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 중국의 대기오염 상황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직간접적으로 한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지난 한 9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안 좋았던 수준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서서히 개선되어 가고 있는 국면인데요. 베이징의 지금 수준을 보시면 베이징의 지금 수준이 한국의 80년대 중후반 시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나쁜 수준인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나쁘게 표기가 되는 날이 거의 뭐 300일 정도?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대부분이 대기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이 호흡기 질환을 굉장히 이제 노출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그 아토피가 일어나는 그 인구 숫자가 급격하게 중국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베이징 지역에 그러면 이 미세먼지가 왜 증가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조금 분석해 봤습니다. 보니까 타지역 먼지라든지 아니면 농업, 그러니까 화전이라고 해서 불을 태운 이후에 그 기름진 밭을 다시 갈구는 걸 화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새롭게 늘어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 두 가지는 뭐 없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석탄 발전으로 인해서 나타난 먼지, 분진들, 그 외에 공업용 분진들,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나타난 배기가스 분진들, 거기에다가 뭐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떨어지고 있는 분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으로 봤을 때 자동차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석탄 발전 위주, 화력 발전 위주의 발전 동향이 결국은 중국의 베이징 주변에 미세먼지를 증가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업지대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동북부 지역의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분진이 결국은 기존의 이 먼지 요소들과 함께 베이징 지역의 스모그를 아주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중국은 굉장히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원인으로서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공장의 증가, 또 석탄 발전과 같은 화력 발전의 증가들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니까 소득 수준과 함께 전체적인 환경 지수를 보면 중국도 분명히 개선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국민 소득의 흐름과 환경 지수,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지수를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와 대만 정도가 지금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 위치에 있고 인도, IT, 말리,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등 주요 이머징 국가들 쪽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이동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중국도 국민소득이 많이 늘고 있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변화 포인트들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국 상황, 환경 상황은 심각하지만 앞으로 개선될 여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중국 산업과 그리고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한번 예측 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당연히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쓰겠죠.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청사진들을 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개인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싼 제품들을 사 먹었다면 이제는 비싸더라도 좀 더 고급 제품 그리고 깨끗한 제품 삶의 질을 위한 그런 제품들로 선택의 폭이 선택지가 좀 넓어지고 바뀌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에 가장 많이 시민단체들에게 요구받고 있는 게 사회적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든 해외 사람들을 통해서든 너희들이 돈을 버니 그 돈을 사회의 일부는 공헌하는 데 써라라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지적받고 있는 게 해외 그 명품 업체들이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마진을 붙여서 팔면서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은 뭐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거의 연말만 되면 뭐 아주 매달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각 주체별로 모두 다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부는 기후변화에 공조하는 여러 가지 포럼에 가입할 가능성, 뭐 교토의정서라든지 이런 쪽에 가입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포화되어 있는 제조업들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게는 반대로 이것을 정부에 요구를 하고 또 하나 스스로 환경 관련 제품들을 많이 쓰는 것들 그리고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게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속 성장을 마감한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넓히고 그다음에 오염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정부에서 기업 쪽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 발전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외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이제 80년대 초반, 뭐 70년대 후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주요 공단 지역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뉴스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걸리면 또 그만큼 심한 과징금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건데요. 중국은 그동안 뭐 땅도 넓고 상대적으로 이제 발전을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무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를 똑같이 밟아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런 변화들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산업적인 동향을 살펴봤을 때 뭐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가장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산업의 구조조정이다. 대표적으로 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지금 북동부 지역에 이 연안 지역을 통해서 지금 이게 철강업체들만 있는 건데 철강업체들 뿐만 아니라 이 연안 쪽으로는 자그마한 조선소들 그다음에 안쪽으로는 화학업체들, 특히 하얼빈 지역에 또 대규모 화학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공업용 단지들이 엄청나게 많고 오히려 서쪽 연안 지역으로 해서는 최근에 IT 기업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새로 유입되는 IT 기업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존에 이제 포화되어 있는 철강업체를 포함한 소재업종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조정 중에서는 굴뚝산업들의 구조조정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좀 전에 석탄 발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드렸죠. 중국의 현재 지금 발전 단계에 있어서 발전소의 그 기여도를 보시면 석탄 발전이 10분의 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석탄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석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유연탄, 호주 같은 데서 사오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발전 단가가 싼 이 석탄 쪽으로 그동안 많이 써왔는데 중국의 지금 청산율을 보면 2020년까지 이 비중을 60% 수준까지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원유 비중 같은 건 거의 유지를 하지만 친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너지 소비들을 늘리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태양광 설비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중국 산업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가장 좀 중요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환경 산업이 변화하면서 좀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국 업체들만 이제 뭐 독보적인 수혜를 받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친환경 사업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내지는 이제 따라가고 있는 단계 정도지 선진국을 압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완전히 하이테크 산업으로 가지 않고 가공무역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 시대에는 한국 제품들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 가공 단계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제품을 창조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만들어낼 때는 선진국과 또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또 이제 치열한 경쟁에 밀리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영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친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발전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 규모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태양광 시장이 망한 것도 중국 때문이거든요. 중국이 여러 가지 제품들, 특히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가에 워낙 많이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태양광 업체들을 다 망가뜨렸는데 최근에 중국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수혜는 글로벌화되어 있는 일부 기업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설비가 이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OCI처럼 완전히 폴리실리콘에 특화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밸류체인을 하단까지 상단까지 넓히고 있는 이 OCI 같은 경우가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가 또 우리가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한화케미칼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건 폴리실리콘 쪽이 아니라 한화가 인수한 큐셀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 모듈이나 이런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쪽의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개별 종목군들보다는 이렇게 좀 더 대형 종목군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베이징에 테슬라 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중국에 테슬라 매장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테슬라 자동차에서 중국 수요의 폭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산량을 지금보다 한 50%에서 60%가량 추가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중국 쪽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중국에서 실제적으로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차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중국의 도시 쪽에서는 자동차를 줄일 수는 없고 자동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연비 규제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것들을 장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것들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목받다 보니까 다시 테슬라는 사상 최고가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실적도 좋았지만 향후의 신모델 증가 가능성이라든지 이제는 뭐 1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8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고가 모델에서 4천만 원 이하급의 엔트리급 모델도 생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확산됨으로써 테슬라가 올해 다시 신고가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중국의 대기업 회장들입니다. 근데 이 대기업 회장들이 다 들고 있는 게 농산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기업들이 농산물 시장에 진출을 대거하고 있고 또 중국의 최근에 유기농 비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높은 품질의 그런 제품들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거죠. 뭐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산품처럼 가공되어 있는 식품들도 중국 걸 이용하기보다는 해외 제품들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분유 파동이나 우유 파동 때문에 한국의 우유 수출, 분유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런 대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농업에 직접 진출하다 보니까 공장화되어 있어서 가격이 낮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품질을 높였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비싸게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도 되니까 소득이 올라간 만큼 가격을 더 줘도 좋은 제품을 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 중국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중국의 이제 소비 시장의 변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수입 비중의 변화를 보시면 소비재 쪽에서 농산물과 함께 자동차의 수입 비중이 전반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팔았던 화공 제품들은 점점 수입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 보면 증가할 수 있지만 비중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어디가 지금 핫한 건지를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도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지만 비철금속 쪽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고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나무나 종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또 수입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경공업 제품은 중국이 생산을 많이 하니까 전반적으로 수입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등 중국 내에 또 산업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자면 업종으로 봤을 때 친환경과 관련돼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그린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전기차와 관련해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앞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또 연비 규정에 맞는 그런 자동차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서는 최고로 하이 클래스에 있는 뭐 그런 기업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이제 수출 비중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국내 이 기업들 중에서 식품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언급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적절한 상품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향후 이것이 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의 환경과 관련된 것에 투자하는 펀드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펀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환경산업 변화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그리고 식품산업까지 참 주목할 만한 점들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유망업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바로 반도체 장비 업종입니다. 먼저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도체 업계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해서 이제 혁신적인 기기는 없지만 신제품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도 눈에 띄는 뭐 신제품, 혁신적인 제품은 없습니다. 단놓고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뭐 새 제품 나와봐야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또 엄청나게 부풀려서 떠들다가 또 스스로 사고로들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누구나 보고 와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안 나온다는 거죠. 보면 신기하네 정도, 뭐 이 정도의 제품이 나오는 가운데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냥 스마트폰 기기의 숫자가 늘어나고 태블릿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뭐 듀얼 밴드 같은 밴드 형태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워치와 같은 시계 형태의 제품이라든지 또 구글 글래스와 같은 안경 형태의 제품 형태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앞으로는 뭐 칩이 들어가 있는 옷이라든지 굉장히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우리가 각광을 받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IT 관련된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그 제품들을 연결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싱스라는 그런 사물 인터넷이 앞으로 확대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반도체는 그런 여러 가지 산업들에 모두 다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데다가 이미 구조조정을 끝낸 상황이죠. 다 망해버리고 한 3-4업체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이들 업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나가는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반도체 쪽에 투자가 늘어나야 설비 투자 업종이 좋은 건데 반도체 이 설비 업종에 기본적으로 좋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공정별로 보면 이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초미세 공정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실제적으로 더 고집적도, 고밀도를 요구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14년도부터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있는 신제품들은 점점 더 높은 사양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술 추이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원래 낸드 플래시 같은 것들이 점점 더 고밀도된 제품으로 해서 정말 손톱에 한 100만 분의 1만한 제품에 더 많은 그런 자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적도를 가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꼼수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10나노 공정까지 내려가기 이전에는 V낸드라고 해서 이 반도체를 집적으로 오히려 쌓는 거죠. 아파트처럼 쌓아버려서 낮은, 그러니까 1층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공간 효율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위로 층수를 쌓아서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투자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 지역별로 봤을 때는 중국에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반도체 공장들이 서서히 생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신규 공장의 건설과 함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설비 투자의 증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올해 이어서 내년도까지 반도체 업계 전반적인 캐펙스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설비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는 기본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주가 동향을 보시면 반도체 설비 쪽의 전 세계 1위 업체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주가 동향을 보시면 이쪽이 설비 투자가 증가한 거고 감소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설비 투자가 증가하기 전에 미리 오르고요. 설비 투자가 감소하기 전에 미리 내립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시면 더 효과가 뚜렷한데 실제적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기 이전부터 주가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설비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전에 주가가 미리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비 투자 업체의 전반적인 주가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현재 상황 변화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도체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업종 내에서도 좀 유망한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은 원익 IPS, 뭐 PSK,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 테스, 뭐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과 함께 최근에 또 하나 각광받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LCD 세정 장비 쪽으로만 주력을 했다가 최근에 반도체 장비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는 KC텍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기업을 지금 보시면 2013년도와 2014년도의 매출의 흐름이 다릅니다.
보시면 전체 매출은 당연히 증가를 했고요. 비중별로 봤을 때 5%밖에 되지 않던 반도체 CMP 장비라고 하는 게 올해는 17%까지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은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라든지 가스 캐비넷 같은 것들은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죠. 그래서 신규 장비, 이 장비가 어떤 장비길래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냐, 또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CMP 장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 실리콘을 평평하게 깎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마스크를 입히고 그걸 다시 벗겨내고 부식시키고 닦아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회로도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저장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반도체를 균일하게 평형을 맞춰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CMP 장비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장비 시장인데 이걸 그동안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일본의 에바라라고 하는 두 기업이 과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KC텍이 작년에 처음으로 이 장비를 개발하면서 이 시장에 이제 막 진출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점점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과 에바라의 그 흐름은 크게 깨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틈새를 얼마나 파고드느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CMP 시장에서 국내 시장도 조금씩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시장보다 더 커지는 것은 해외 시장 쪽이다. 그래서 뭐 중국 투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회 요인들을 고려해 보면 이쪽으로 추가적인 장비의 수주 가능성, 기본적으로 KC텍이 기존에도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미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업들의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장비의 가격적인 효율만 제대로 주어지고 장비의 검증만 끝났다면 아무래도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쪽으로의 추가적인 납품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대로 매출의 다변화로 인해서 LCD 쪽의 변화라든지 반도체 쪽의 변화에 의해서 실적에 춤을 췄던 과거와는 달리 조금은 실적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마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이렇게 생각을 하면 원익 IPS를 굉장히 처음에 많이 꼽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KC텍 분명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KC텍을 비롯해서 이 업종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사서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설비 투자 압력이 떨어질 때 바로 또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거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이 종목을 계속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보다는 미리 사셨던 분들은 계속 홀딩 관점이고요. 지금 이제 사시는 분들은 사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하반기에 실적 증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만약에 실적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매출도 증가 속도가 제한적이라면 그때 또 주가의 조정폭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1분기 내에는 싸게 사는데 주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반기에는 실적을 확인해 보면서 실적 탄력도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서서히 또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중기적인 전략 정도가 필요한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수 타이밍도 그렇지만 매도 타이밍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스마트머니의 선택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장 마감 직전에 좀 동시효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